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여름 대표 과일 수박. 알고 보면 수박에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과즙이 풍부한 수박은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데요. 수박의 과즙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세포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 수박의 붉은 부분에는 리코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리코펜 성분은 뇌졸중이나 중풍 등을 막아주는 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리코펜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수박은 여름에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중 감기 예방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식품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용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리코펜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과도한 운동 후에 근육 통증이 있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면서 생기는 통증을 완화시키고자 할 때는 수박을 먹는 게 좋다고 해요. 수박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은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통증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수박에는 비타민 B 복합체 중 하나인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콜린은 뇌 기능을 원활하게 해줘서 밤이 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낮이라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원하고 맛도 좋은 수박 많이 드시고 여름철 건강까지 잡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6월 14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날씨가 더울 때는 수박이 정말 좋은데 저 예전에는 뭐 수분 함유량이 많다고 해서 물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낭설로 밝혀졌군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데 물밖에 없다뇨. 옥희 씨는 수박 좋아하세요? 그쵸.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게 참외랑 수박. 자주 먹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수박은 어떻게 드세요? 저는 수박을 좀 먹으면 그냥 먹는 것도 좋은데 시원하게 이제 화채로 우유, 뭐 탄산음료, 이렇게 설탕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얼음하고 그쵸. 화채 좋은 분들이죠. 네. 저는 집에서는 그냥 먹고 밖에 나가면 뭐 빙수라든지 네, 과일 빙수나 수박 빙수 이런 걸로 빙수로 만들어서 스무디도 있잖아요. 수박 스무디도 있어요. 네, 은근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먹어봐야겠다. 네. 올해 여름엔 한번 수박 스무디에도 도전해 보는 걸로. 네. 네, 생과일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런 거겠죠. 네. 또 뭐 수박 김치도 있고 수박 샤베트도 있고 빙수도 아까 있지만 또 샐러드로도 할 수가 있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수박 김치는 이제 수박의 껍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껍질이 굉장히 좀 껍데기만 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제 잘 씻어가지고 김치를 담궈 먹기도 하죠. 네. 또 수박은 껍질까지 버릴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군침이 돌지 않으십니까? 수박도 드시면서 건강 또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수박은 우리 방송 끝나고 저 먹기로 하고요. 네.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민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주거비 부담.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2016 주거 종합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더워진 날씨에 모기, 날벌레 등 온갖 해충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안전하게 해충을 퇴치할 수 있는 친환경 해충 퇴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존 커스터블의 풍경화, 건초 마차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맛있는 과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순철 씨, 그 서민 중산층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죠. 그런데 요즘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렵잖아요. 빚을 반드시 내야 네.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이 주거비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큰데 이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주거 종합 계획은 이전까지의 그 주택 공급 계획 위주에서 주거 지원 계획 중심으로 달라졌다고요? 네,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 건설과 공급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네. 하지만 주택의 양적 절대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주택 정책이 주거 복지에 더 기울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은 그 집에 대한 개념도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집을 소유하는 것에서 거주하는 곳으로 바뀌었고 집을 사두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전세에서 월세로 점차 변하고 있고요. 네, 이런 변화에 따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민간 임대주택의 수요가 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 2016년 주거 종합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12만 5천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작년 12만 4천 가구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공급 물량이라고 해요. 올해 준공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은 국민, 영구임대 등 건설임대가 7만 가구, 매입과 전세임대가 5만 5천 가구인데요. 특히 전세임대 4만 1천 가구 중 1만 6천 가구는 신혼부부나 대학생, 취준생 등 생애주기 유형별로 특화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그 단순히 아파트만 많이 짓는 게 아니라 공급 대상에 따라 맞춤형 공급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공공임대의 유형과 공급 방식을 다양화시켰는데요. 이번에는 10년간 월세가 크게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도 1,000가구 선보이고요. 국민 영구 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 실버주택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된 단독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네, 주거비 지원도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군요. 네,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 자금인 버팀목 대출과 주택 구입 자금인 디딤돌 대출을 각각 12만 가구와 8만 5천 가구에 지원할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올 한 해 총 114만 가구의 주거 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 버팀목 디딤돌 참 단어는 익숙합니다만은 이 대출하고 붙으니까 좀 생소하네요. 네, 신혼부부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줘서 내 집 마련 고민을 덜어주는 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인데요. 네.
디딤돌 대출은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세대인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대출 신청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만 30세 이상인 세대주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디딤돌 대출은 신청 시기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디딤돌 대출은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이사를 가기 3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받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 종료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대출 금리잖아요. 그렇죠. 디딤돌 대출은 대출 만기별, 소득 수준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거나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신혼 가구 등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대출 신청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청약 저축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담보 가치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까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버팀목 대출은 어떤 건가요? 디딤돌 대출이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인데요. 국민주택기금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의 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합산한 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금리는 대출 만기별과 소득별로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기간이 끝나면 대출금도 상환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버팀목 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이 곧 대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연장할 경우엔 버팀목 대출 기간도 동시에 연장이 되는데요. 이때는 처음 대출받은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되지만 갱신 시 원금의 10%를 상환하거나 금리를 0.1% 인상하는 것이 기한 연장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상환 기간은 보통 2년 단위인데 총 4회까지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계획을 통해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더 인하된다는 소식이 좀 있어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건데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구매 여력이 부족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는 우대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해서 최저 연 1.6% 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성격의 대출 상품 중 2% 이하는 최초라고 하고요. 이달 6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0.2%포인트 추가 인하가 이뤄지게 됩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수도권은 1억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천만 원까지인 대출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상향 조절할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한 제도 중에는 이 주거급여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네, 주거급여는 소득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는 주거급여 대상도 더 확대된다고 하죠? 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작년 약 80만 가구에서 올해는 81만 가구까지 늘어나고 월 평균 지원액도 10만 8천 원에서 11만 3천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주거급여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번에 0777과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계획에서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서민들, 신혼부부들, 사회 초년생들까지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순철 씨 또 큰일 났어요. 갑자기 왜 그래? 모기 물렸어요. 모기. 저 모기 물렸다고요. 그래요. 모기 물렸다고요. 와, 모기 물렸군요. 네, 모기. 어떡하죠? 어쩌라고? 모기 없애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더워진 날씨 때문에 모기나 날벌레와 같은 것들이 더 빨리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요즘은 옥시 사태가 네. 그런 화학 물질을 사용한 살충제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왠지 좀 찝찝하게 만들잖아요. 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네, 있습니다.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해충 퇴치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해충 퇴치제도 직접 만들 수가 있나요? 네, 계피를 이용해서 천연 모기 퇴치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계피 열매나 가루를 소독용 에탄올에 2주 정도 담가 두는데요. 2주 후 분무기통에 계피액과 정제수의 비율을 3대7로 해서 넣어주면 완성! 이 계피에는 모기가 싫어하는 향기가 있어서요. 계피향이 나는 천연 모기 퇴치제를 모기약 대신 여기저기 뿌려주면 모기 퇴치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정말 간단한데요? 간단하죠. 뭐 과정이랄 것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물하고 이제 알코올만 섞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계피는 모기 외에도 진드기 퇴치에도 좋은데요. 정제수와 계피액을 9대1의 비율로 희석해서 집에서 이 침구류나 카페트에 뿌려주면 진드기를 퇴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계피가 여러모로 참 쓸모가 많네요. 그렇죠. 네. 카푸치노에 타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모기 퇴치에 오렌지나 레몬 껍질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길게 자른 오렌지 껍질을 바짝 말려 주시고요. 그리고 말린 오렌지 껍질을 태우면 천연 모기 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네. 오렌지 껍질 속에는 살충과 살균 성분이 좀 들어있어서요. 모기를 쫓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집안 곳곳에 말린 껍질을 놔두는 것도 모기를 쫓는 효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과즙을 이 팔 다리에 발라두면 모기에 물리는 것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껍질도 버리면 안 되겠고 네. 또 과일 과즙을 팔에 발라두면 뭐 오히려 더 벌레들이 더 붙을 것 같은데 모기는 물리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기 퇴치제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뭐죠?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을 키우는 건데요. 우리에게는 향기가 좋지만 모기는 극도로 싫어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페퍼민트가 있는데요. 바카라고도 불리는 이 허브의 일종인 페퍼민트는 모기와 벼룩 등의 해충들이 싫어하는 향기를 지녔는데요. 페퍼민트를 심어두면 모기를 쫓고 유충을 죽이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페퍼민트 오일을 관자놀이나 귀 뒤쪽 주위 쪽에 목과 손목 이쪽도 바르거나
이 옷에 살짝 발라두면 모기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네. 페퍼민트 향이 되게 상큼하고 좋잖아요. 네. 근데 모기는 싫어하나 봐요, 이런 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문초라고 불리는 로즈 제라늄에도 모기를 쫓는 효능이 있는데요. 장미와 레몬 향이 나서 향기도 아주 좋은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구문초는 다년생 초본 식물에 속하면서 생존 온도가 영하 3도 이상으로 실내에서 모두 기를 수 있는 식물이에요. 네, 그러네요. 보통 온도가 높을수록 그 향도 짙어져서요. 모기 쫓는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도 구문초. 모기를 몰아내는 식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온도가 높을수록 향이 짙어진다니까 여름에 굉장히 정말 좋겠네요. 네, 키우기도 쉽다고 하죠. 네, 정말 일석이조인데요. 네, 그리고 살충제가 없었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산초나무를 꺾거나 주머니에 그 산초나무 잎을 모아서 벽에 매달았다고 해요. 그 산초나무의 산시올 성분이 살충 효과가 있어서 모기를 쫓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밤에 꽃을 피워 진한 향기를 내뿜는 식물인 야래향나무도 모기를 퇴치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도 많잖아요, 여름에는. 그렇죠. 다른 벌레들 퇴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다면 식충식물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떠세요? 집에 이런 거 키울 수 있나요? 식충식물은 말이죠. 네. 파리지옥이나 네펜데스, 사라세니아, 끈끈이 주걱 등이 있는데요. 파리나 모기는 물론이고 거미, 개미 같은 작은 곤충까지 먹어서 하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근처 같은 벌레가 많은 곳에 놓으면 벌레 잡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식충식물이 하루에 먹는 벌레 양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요. 효과를 보려면 집안에 여러 개를 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좀 집안이 되게 분위기가 독특해질 것 같아요. 식충식물을 키우면. 네. 이 여름철에는 모기뿐만 아니라 여러 해충들이 극성을 부리잖아요. 저는 특히 초파리. 초파리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찜찜한 여름 불청객 초파리. 네. 친환경적으로 손쉽게 이 퇴치를 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빈 페트병을 반으로 자른 뒤 초파리가 좋아하는 발효주나 맥주를 적당량 부어주는데요. 여기에 잘라둔 페트병 입구 부분을 뒤집어서 꽂아준 뒤에 초파리가 많은 곳에 두면 냄새를 맡고 들어간 초파리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페트병이 없을 땐 일반 컵에 랩을 씌운 뒤 빨대를 꽂아두는 것도 좋은데 이때 빨대는 이 미끼에게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1, 2주 사용한 뒤에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대요. 네. 그리고 또 나방 같은 벌레들도 많이 나잖아요. 네. 이 화장실 수채구멍과 타일 사이사이에 서식하는 나방파리도 있는데요. 나방파리는 날개 쪽에 털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피부에 접촉되면 알레르기 같은 걸 좀 유발할 수 있는데 나방파리 같은 해충이 좋아하는 먹이인 물때가 끼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수채구멍을 스타킹으로 감싸주면 물은 빠지지만 해충들은 올라올 수 없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끓인 물을 세면대나 수채구멍에 부어주면 하수도에 붙어있던 알이나 유충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되겠군요. 그리고 또 토마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던데요? 네, 토마토를 이용해서 하수구나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는 날벌레들을 퇴치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환기구 주변에 문지르고 남은 토마토즙을 하수구에 뿌려주면 끝! 토마토 속에 있는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바로 벌레가 가장 싫어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살펴보면서 관리를 좀 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여름철에 주부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쌀에 생기는 쌀벌레일 것 같은데요. 쌀이 맛있어서 생기는 쌀벌레지만 벌레가 있으면 좀 그렇겠죠? 예. 근데 이 쌀이 먹는 건데 약을 써서 퇴치하기가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쌀벌레가 걱정될 때는 깐 마늘이나 이 붉은 고추를 쌀통에 넣어두면 매운 냄새 때문에 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요. 겨자도 효과적인데요.
쌀벌레가 겨자에 톡 쏘는 향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도 싫은데요. 이 거즈에 겨자를 좀 묻히고 한 번 정도 이 묶은 다음에 쌀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구석에 넣어두고 2개월 주기로 교체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네. 쉽죠? 네. 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이용한 방법이어서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화학물질이 아니니까요. 네, 마늘과 겨자는 바퀴벌레 퇴치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작은 용기나 이 국물 우려낼 때 쓰는 국물팩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물팩에 마늘과 겨자가루를 넣어서 바퀴벌레가 다니는 길목에 놓으면 바퀴벌레 퇴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더위와 습기로 벌레의 출현이 잦아지는 여름. 몸에 해로운 살충제 대신 알려드린 친환경적인 방법들로 해충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존 커스터블의 풍경화인 건초마차를 살펴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어려운 미술학적 해석 없이 그냥 아름답게 자신의 고향 풍경을 그린 영국 화가 존 커스터블을 소개할게요. 어제는 신고전주의다, 낭만주의다 해가지고 신고전주의는 어떤 그림이고 낭만주의는 어떤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컨스터블의 그림은 고향 풍경을 그린 시골 풍경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감상하면은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상상하는 그런 고향의 풍경이니까요. 순철 씨는 고향 하면은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맑은 공기. 네. 그다음에 흙. 흙. 네. 그런 게 생각나네요. 그렇죠. 저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제 부모님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명절 때마다 시골 가곤 했는데 저희 시골 풍경을 좀 말해드리자면 멀리에 높이 솟은 산자락이 있고 그 아래에 푸르거나 노란 벼들이 막 자라나고 또 마을 정자에 심어진 몇백 년 된 느티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잎사귀들은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바람에 막 움직이고 또 마을 주위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면서 그 위에 돌다리가 있는 그런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시골 풍경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고향 풍경이 다 그렇죠?
그래. 컨스터블이 그린 영국의 시골 풍경은 좀 어떨까? 서울과 우리나라와 같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떨까요? 네, 뭐 비슷하겠죠. 컨스터블이 그린 풍경은 영국뿐만 아니라 서양의 시골 풍경하면 누구나 상상할 만한 그런 장면들인데요. 네. 소나기가 지나가서 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나무의 잎사귀들은 투명하게 빛나고 그 나무 아래 자그마한 오두막집이 자리하고 있고 그 옆에 흐르는 개울에는 물레방아가 덜그럭덜그럭 돌아가고요. 또 시골의 흙길에는 마차 바퀴 자국이 나 있고 탁 트인 평원과 그 위로 뭉게뭉게 떠오르는 구름, 뭐 그런 풍경입니다. 그렇군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편안해지는 그런 풍경이죠. 우리 이 조선시대 말 뭐 중2 때는 뭐 마차가 없고 말 아니면 가마였는데 그렇죠. 이 영국이나 이런 데는 마차죠. 그쵸, 정말 그쵸. 그 시골이나 좀 1800년대를 그린 이런 만화나 영화 보면 항상 이제 백작들이 마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빨간 머리 앤 갑자기 그 애니메이션이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시골 풍경을 그렸기 때문에 왠지 인기가 좀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못했어요. 컨스터블은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와 동시대에 활동한 영국의 화가인데요. 이전에 터너 작품으로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와 비, 증기, 그리고 속도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터너는 운둔하며 지내긴 했지만 영국에서 크게 성공한 화가였어요. 또 터너는 유럽 전역을 자주 유행하면서 그 여행지의 풍경을 그렸는데요. 하지만 컨스터블은 터너와 달리 영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39살 이전까지 단 한 점도 그림을 팔지 못했어요. 또 한평생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만 살았다는 것도 이곳저곳 세계 여행을 다녔던 터너와는 다른 점입니다. 컨스터블은 자신이 떠나지 않은 그 고향 마을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았죠. 네, 비록 컨스터블의 고향을 그리긴 했지만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보편적인 고향의 풍경화였는데 왜 영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일종의 풍경화에 대한 무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풍경화가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장엄하고 웅장한 역사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박한 시골의 전경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큰 매력을 끌지 못했어요. 평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군요. 이 겉으로 보기에 소박한 시골 풍경보다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장엄한 이 성서화나 신화 그림을 더 지식인들이 좋아했을 것 같긴 한데 참 우리도 그 쉬운 것보단 어려워 보이는 건 좀 뭐 아는 거 네. 이런 걸 더 좋아하잖아요. 막 영어 막 외래어 네. 이런 거 쓰고 뭔가 아는 척하기엔 좋죠. 네, 저는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더 쉬운 언어를 쓰려고 하고 더 쉬운 문장으로 글을 그쵸. 표현하려고 하는데 쉬운 걸 쉽게 잘 표현하는 게 더 어려운 거다 그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박사님들이나 그렇게 해야지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컨스터블이 풍경화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린 건 아니에요. 그도 풍경을 더 잘 담아내기 위해서 색과 빛을 연구하고 여러 번의 스케치 작업을 거쳤습니다. 컨스터블은 1776년 영국의 곡창지대인 서퍽주의 이스트 버골트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제분업자로 아주 부유했고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컨스터블의 작품 배경이 된 땅은 대부분 그의 아버지가 소유한 땅이었다고 해요. 또 아버지가 운영하던 제분소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어허,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가늠이 되시죠? 그러네요. 네. 금수저네요, 금수저. 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화가가 되려는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컨스터블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23살이 되던 해에 영국 왕립 아카데미의 부설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처음으로 왕립 아카데미의 작품을 전시했어요. 컨스터블이 풍경화를 그릴 때 세운 원칙은 반드시 직접 자연을 관찰하고 그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항상 집 근처 야외에 나가 자연을 관찰하고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작업실 안에서 정해진 법칙에 따라 풍경을 그리는 전형을 거부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렇죠. 실제 풍경을 그리려면 직접 그 자연을 보면서 그려야 돼요. 그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네, 컨스터블의 고향 이스트 버골트는 영국 남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의 날씨는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또 1년 동안 같은 날씨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영국 날씨가 대체적으로 다 그렇죠. 아, 그렇죠. 사람이 생활하기엔 이런 날씨가 힘들 수도 있지만 컨스터블에게는 좋았던 것이 좀 더 다양한 날씨와 그에 따른 풍경을 캔버스에 담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컨스터블은 자연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하루도 서로 같은 날이 없고 단 1시간도 서로 같은 시간이 없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한나부의 두 잎사귀도 같아본 적이 없다. 진정한 미술이란 자연과 같이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다. 내가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어제 본 그 풍경과 오늘 이 풍경이 서로 똑같지는 않다는 이야기군요. 네. 날씨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컨스터블은 빛과 바람의 효과, 이슬이 맺힌 듯 보이는 아침의 풍경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그 순간적인 느낌을 생생하게 캔버스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같은 자리에서 여러 개의 작품을 그렸는데요. 같은 장소라도 빛과 색채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다른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빛과 색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을 그렸다 하면은 딱 생각나는 미술 없으신가요? 인상주의요? 그렇죠. 네, 컨스터블이 빛과 바람과 구름 등을 연구하고 그린 풍경화들은요,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인상주의 화가들도 빛을 좀 더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항상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죠. 또 컨스터블의 풍경화는 프랑스의 풍경화가들 모임인 바르비종파에도 영향을 줬어요. 프랑스 시골 마을 바르비종에서 그 시골의 풍경을 그렸던 바르비종파에게는 유명한 장 프랑스와 밀레도 있고요. 또 카미유 코르도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시골 풍경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컨스터블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네, 또 컨스터블 풍경화만의 특징이 6피트? 6피트라 그러는데 이건 뭔가요? 네, 6피트는 단위로 약 183cm 정도예요. 네. 거의 2m에 달하는 건데요. 컨스터블은 항상 6피트가 넘는 캔버스에 거대한 풍경화를 그렸어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큰 캔버스에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는 없었어요. 네. 근데 컨스터블은 왜 이렇게 큰 작품 크기를 고집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거대한 풍경화를 보다 보면 풍경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큰 그림을 봤을 때 우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니까요. 네네. 또 그런 컨스터블은 풍경화를 보면서도 그런 감탄을 사람들이 하시길 바랬어요. 아하. 또 컨스터블은 왕립 아카데미 전시에서 자기 작품이 가장 눈에 띄도록 크게 그리는 걸 선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풍경화도 고전주의 회화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크게 그렸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빛과 바람에 따라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그리려면 2m에 가까운 이 그림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연은 금방금방 변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스터블은요, 야외에서 스케치 작업을 아주 세심하게 했어요. 기초 작업을 굉장히 세심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습작마저도 6피트의 거대한 캔버스에 그렸습니다. 이 완성 작품이 될 캔버스와 동일한 크기의 캔버스에 습작을 그리면서 그때 본 그 느낌을 더 선명하게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의 풍경을 세심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작업실에 돌아와 완성본을 그릴 때 그 느낌을 그대로 옮겨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컨스터블의 스케치 작품은 캔버스 크기도 클 뿐더러 그 자체로 완성작과 비슷한 수준의 완성도 그리고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습작도 작품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죠. 정말 풍경화라고 아무렇게나 그린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본국인 영국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나 바르비종파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도 신기한 사실이고 말이죠. 네. 심지어 컨스터블은 건초마차라는 작품으로 프랑스에서 생애 첫 금메달을 받기도 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컨스터블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프랑스로 가지 않고 영국에서 살다가 영국에서 죽습니다. 외국에서 부자로 사느니 영국에서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뭐 엄연히 말하자면 그는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가난하지는 않았지만요. 네, 뭐 그때는 영국이 컨스터블의 가치를 인정해주지는 않았지만요. 지금은 영국도 컨스터블을 윌리엄 터너만큼이나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컨스터블의 구체적인 작품 이야기 들어볼까요? 존 컨스터블은 한평생 영국에서만 살며 영국 서퍽주의 고향과 시골 풍경을 그린 풍경화가입니다. 당시는 풍경화가 회화 중에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했고 평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컨스터블은 큰 성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과 바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과 자연의 색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려 프랑스 인상주의나 바르비종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컨스터블은 영국의 고향 풍경을 그렸지만 그의 풍경화는 누구나 시골 하면 떠올리는 보편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작업실에서 전형적인 방식으로 풍경을 그리던 정통적인 방식 대신 야외로 나가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실제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렸습니다. 그는 같은 자연이라도 날씨와 시간 등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지는 모습을 담아야 진실한 자연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향이 있는 영국 남동부의 변화무쌍한 날씨는 그가 같은 장소에서도 다른 분위기의 작품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6피트의 대형 캔버스의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대형 그림이 주는 아우라, 그리고 풍경화도 고전적 회화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성작뿐 아니라 습작을 그릴 때도 6피트의 캔버스에 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습작도 완성작처럼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야외에서 보고 그린 습작을 작업실로 가져와 완성작을 그릴 때 그때 본 자연의 느낌을 생생하게 다시 묘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습작 뒷면에는 그린 날짜와 시간, 장소, 대기의 상태까지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스터블의 습작은 거대한 캔버스 크기와 세심한 묘사 덕분에 그 자체로서 완성작과 같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목가적인 풍경을 그린 건초마차는 1824년 파리에서 개최된 살롱에서 금메달을 받은 작품입니다. 컨스터블은 이 작품으로 프랑스 비평가와 화가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써 그는 영국에서 받지 못한 명예를 프랑스에서 받게 됩니다. 작품의 시간은 뜨거운 여름의 오후입니다. 배경은 컨스터블의 아버지가 소유한 재분소 앞에서 그의 이웃집 오두막을 바라보고 그렸습니다. 그림 왼쪽에 나무숲 사이에 숨어있듯이 자리한 오두막이 보입니다. 오두막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고 붉은 지붕은 짙은 초록빛의 나무와 색감의 대조를 이룹니다. 오두막 앞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 시냇물을 건너는 건초마차와 마차를 모는 농부, 그리고 주인을 반기는 개의 모습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의 지평선 너머에는 흰 구름이 하늘을 덮듯이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평화롭고 한적한 여름의 시골 풍경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두고 마치 이슬이 바닥에 구르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섬세한 관찰로 날씨의 변화, 빛과 바람에 의한 순간적인 자연의 현상을 화폭에 담은 컨스터블은 풍경화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풍경화를 중요한 회화의 한 장르로 인정받게 한 컨스터블의 능력은 진짜 알아줘야 되겠어요. 네, 그 뚝심 있게 풍경만을 연구한 그의 의지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존 컨스터블의 풍경화와 그의 대표작 건초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수박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과일을 많이 먹게 되는 계절이죠. 이왕이면 맛 좋은 과일을 고르면 좀 좋겠는데, 자, 오늘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맛있는 과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알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맛있는 과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돈을 주고 사는 건데 기왕이면 더 맛있는 과일을 고를 줄 알아야겠죠. 먼저 사과 고르는 법입니다. 단단하고 약간 거친 듯 해보이는 것이 맛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 포장에 넣어서 파는 걸 비교하실 때는 같은 무게, 같은 개수의 포장일 경우에 과일이 작아 보이는 게 단단한 겁니다. 붉지 않은 부분 중에 노란색이 감돌고 푸른기 또는 약한 연두색이 도는 건 피하시고요. 전면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골고루 붉은 것이 맛있습니다. 둘째, 배 고르는 법입니다. 배를 고를 때는 성장 촉진제 처리를 하지 않은 걸 골라야 하는데요. 약제 처리를 한 배는 꼭지 부분이 끈적거립니다. 그래서 꼭지를 바짝 잘라내면 구별할 수가 없는데요. 만일 배 꼭지가 바짝 잘려져 있다면 의심해봐야겠죠. 배의 색깔로 볼 때는 약간 엷은 붉은기가 감도는 것이 맛있고요. 푸른기는 없어야 합니다. 꽃자리 쪽이 튀어나오지 않고 납작한 것이 좋고요. 배 고유의 전무늬 크기가 큰 것이 맛있습니다. 또 배는 큰 것일수록 맛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 귤 고르는 법입니다. 만져봐서 단단하고 껍질이 얇은 것이 맛있는 건데요. 일찍 자라서 여문 조생종이 이렇죠. 또 귤은 약간 작은 것이 맛있습니다. 15kg 한 상자에 200개에서 250개 내외쯤 들어있는 정도의 지름 5cm 정도 크기의 귤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짙을수록 맛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바나나 고르는 방법입니다. 껍질에 죽은 깨와 같은 검은 점이 있는 것은 오래 저장할 수는 없지만 그때가 가장 맛있는 때이기 때문에 달고 가격도 쌉니다. 정보톡톡에서도 이 갈변 현상에 대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바나나를 저장할 때는 상온에서 해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금방 까맣게 변색돼 버립니다. 다섯째, 파인애플 고르는 방법입니다. 파인애플이 잘 익으면 과육이 투명해집니다. 파인애플은 잎 주위와 아랫부분에 단맛의 차이가 많은데요. 맛있는 파인애플을 고르려면 잎이 작고 야무진 것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말랑말랑한 곳이 없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장 맛있을 때는 껍질의 3분의 1 정도가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고 단냄새가 강하게 날 때입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이 완전히 숙성된 것은 냉장고에 저장하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잎사귀 부분을 아래로 해서 두면 단맛이 전체로 퍼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섯째, 오렌지 고르는 방법입니다. 감귤류는 모두 과일 표면이 윤택한 것이 맛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봤을 때 무거운 것이 과즙이 많고 신선한 거고요. 보관은 겨울에는 약간 차갑고 서늘한 곳에, 여름에는 폴리에틸렌 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일곱째, 참외 고르는 방법입니다. 참외 역시 광택이 뛰어난 것이 맛있고요. 꼭지가 시들지 않았어야 하고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또 껍질이 얇고 육질이 치밀한 것일수록,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반대로 두드렸을 때 소리가 둔탁하면 물이 차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하시고요. 꼭지가 완전히 빠진 것은 사지 마세요. 여덟째, 단감 고르는 방법입니다. 감을 고를 때는 꼭지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고르게 되면 맛이 별로 없습니다. 머리 부분이 모양새 좋게 쭉 빠진 것이 전 부분에 걸쳐서 씨가 박혀 있어서 맛이 좋죠. 감을 자를 때는 윗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칼을 대면 씨를 건드리지 않고도 자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껍질을 얇게 깎으면 단맛이 달아나지 않으니까 깎을 때 얇게 깎도록 하세요. 과실 상단부가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고 위에서 볼 때 가로 세로가 비슷한 직사각 형태를 갖춘 것이 맛있습니다. 아홉째, 수박 고르는 방법입니다. 수박 특유의 파란 줄무늬가 뚜렷하면서 선이 진하고 무늬가 중간 부분에서 단절된 것이 맛있는 수박입니다. 그리고 꼭지 부위가 움푹 들어간 것이 좋고요.
두들겨 봤을 때 탁한 소리가 아닌 맑은 소리가 나야 합니다. 또 크기에 비해서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좋은 수박입니다. 10번째, 키위 고르는 방법입니다.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이 균등한 것을 고르세요. 예쁜 달걀 모양을 한 것으로 손으로 가볍게 쥐어봤을 때 과실 전체가 균등하게 약간 무른 느낌이 나는 것이 좋은 키위고요. 만일 쥐어봐서 전체적으로 딱딱한데 한 곳만 물렁하다면 그곳이 상해 있다는 증거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는 익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손으로 가볍게 쥐어보고 전체적으로 약간 무른 느낌이 드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11번째, 딸기 고르는 방법입니다. 꼭지가 파릇파릇하게 싱싱하고 과실에 광택이 있으면서 붉은 기운이 꼭지 부위까지 퍼져 있는 것이 잘 익고 신선한 딸기입니다. 딸기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구입하세요. 보관할 때는 꼭지를 떼지 말고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꼭지를 떼면 거기에서 과실 내부의 수분이 증발해 버리기 때문이죠. 또 일단 물에 닿으면 금방 곰팡이가 생기고 상하게 됩니다. 30초 이상 물에 담그면 비타민C가 흘러나오므로 씻을 때는 꼭지를 떼지 말고 소금물로 빨리 헹궈내는 것이 요령입니다. 12번째, 복숭아 고르는 방법입니다. 복숭아는 좌우 대칭으로 잘생긴 것을 고르세요. 좌우 대칭으로 잘생겼으면서 상처가 없는 것이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복숭아가 잘 익었는지는 앞을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뒤쪽을 봐야 하는데요. 파란기가 없으면 먹을 때입니다. 또 완전히 익으면 향기가 진해지기 때문에 냄새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복숭아를 너무 차갑게 하면 단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장고에는 먹기 2-3시간 전에 넣어서 적당히 시원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13째, 포도 고르는 방법입니다. 포도는 알맹이가 균일하고 꽉 찬 것, 그리고 품질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고 송이가 싱싱한 것이 좋은 상품이고요. 또 포도 송이에 하얗게 분가루가 있는 것이 달고 맛있는데요. 그 하얀 분은 당분이 껍질로 새어나와서 굳은 것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포도는 송이 위쪽이 달고 아래로 갈수록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송이 끝을 먹어보고 고르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14째, 메론을 고를 때는 껍질의 그물 모양이 잘게 생겼고 선명한 것이 좋고요.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면 먹기에 좋을 때입니다. 끝으로 파파야 고를 때는요,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있고 껍질이 깨끗한 것을 고르시고요. 노란색을 띠면 먹을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15가지 종류의 과일들에 대해서 맛있는 과일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원고 쓰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한 과일 고르는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과일 고르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바나나 고르는 방법은요, 껍질에 주근깨와 같은 검은 점이 있는 것은 오래 저장할 수는 없지만 그때가 가장 맛있는 때이기 때문에 달고 가격도 쌉니다. 이야, 이런 네. 좋은 팁이 있나.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먹으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파인애플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말랑말랑한 곳이 없는 거, 단단한 거를 고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합니다. 네. 자, 오렌지를 좀 골라볼까요? 이 감귤류는 말이죠, 모두 과일 표면이 좀 윤택한 것이 맛있다고 해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겉모양이 예뻐야 그렇습니다. 맛도 좋죠. 네. 그리고 참외도요, 역시 광택이 뛰어난 것이 맛있다고 합니다. 네. 수박 고르는 방법, 수박 특유의 그 파란 주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름이 뚜렷하면서 선이 진하고 무늬가 중간 부분에서 단절된 것이 맛있는 수박이라고 하네요. 수박을 파란 줄무늬라고 생각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검은 줄무늬라고. 파란 줄무늬. 이것도 뭔가 생각의 전환인데요. 저한테는. 그리고 키위 고르는 방법인데요. 손에 쥐었을 때 그 손에 쥔 느낌이 균등한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무르고 어느 한쪽은 단단하고 이런 것보다는 고르게 느낌이 전해지는 거. 네. 복숭아는요, 좌우 대칭으로 좀 잘생긴 것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잘생긴 게 맛도 좋아요. 과일도.
또 포도는요, 알맹이가 균일하고 꽉 찬 것, 그리고 품질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고 송이가 싱싱한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수박을 주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줄무늬고요. 그래요. 수박 수박의 주름? 네, 깜짝 놀랐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생겼으니까 주름도 뭐 즉 그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그게 치면 쭈글쭈글하다 이런 건데.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수박 고르는 법이 또 나왔네요. 우리 오프닝에 수박 네. 얘기했었는데 오늘 알게 된 그 내용으로 이게 달게 수박을 드셔야 되는데 이 통통이지 친다. 그렇죠. 옛날에 그런 고르는 법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네. 그 지금- 방법이 안 나왔네요. 네, 그 방법은 나오지 않았고 그 방법은 이제 정확한 방법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소리 딱 쳤을 때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약간 애매하니까. 그리고 네. 꼭 갈라볼 수도 없고 말이죠. 네, 그렇죠. 수박은 갈라봐야 익은 걸 알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아무리 수박 쳐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파란 줄무늬가 좀 선명한 것. 음. 그러니까 줄무늬가 뭐든 선명하든지 아니면 표면이 좀 윤택하다든지, 깨끗하고 상처가 없고 또 뭐 대칭이 되는 거, 잘생긴 거, 아니면 뭐 만졌을 때 단단한 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6월 14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